나사가 최근 하나의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위대한 과학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별이나 우주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이 사실이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나사가 밝혀낸 놀라운 발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위, 신의 손, 하늘의 형성. 광활한 우주 속에서 천문학자들이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한 가지 천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우주 구조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데요. 별이 죽은 뒤에 벌어지는 극적인 결과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에너지 X선을 감지하는 데 특화된 헥스타라는 X선 망원경이 포착했습니다. 이 장비가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광학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손은 사실 아주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뒤 남겨진 잔해에서 만들어진 펄서바람 성운입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펄서라고 불리는 매우 밀도가 높고 빠르게 회전하는 핵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1초에 7번이나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 펄서는 강력한 입자바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주변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손 모양으로 보게 되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고 그 결과로 X선이 방출되는데요. 이 X선이 바로 헥스타가 감지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손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파레이돌리아라는 심리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파레이돌리아는 사람들이 무작위 형태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는 경향을 말합니다. 손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우주적 힘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형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가락처럼 보이는 부분은 펄서에서 튀어나온 고에너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손바닥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 입자들이 성운 속 가스와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충돌로 가스가 뜨거워지면서 X선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찬드라라는 X선 관측소가 예전에 같은 구조를 더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관측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헥스타와 찬드라의 데이터를 함께 결합하면 과학자들은 이 성운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들을 훨씬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 근처에는 RCW89라고 불리는 붉은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펄서바람에 의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부드럽게 X선으로 빛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 관측되는 에너지는 헥스타 관측에서는 7에서 25kJ 전자볼트 수준이고 찬드라 관측에서는 0.5에서 2kJ 전자볼트 수준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연구하는 일은 별의 생애 주기와 초신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펄서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을 우주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퍼뜨리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관측 기술이 여러 파장대에서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앞으로도 더 놀랍고 더 매혹적인 구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 과정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위, 허블이 천문학에 끼친 영향.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4월 24일 발사된 이후 천문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허블은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을 통해 지구 궤도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우주 이해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허블이 보내온 수많은 이미지들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이 망원경의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궤도에 배치된 직후 나사는 허블의 주 거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함 때문에 촬영된 이미지들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게 나왔고 이는 임무 전체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허블은 가까운 행성과 먼 은하들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촬영하며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3년 12월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을 보내 허블을 직접 수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거울 문제를 보정하기 위한 정밀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리는 성공적이었고 그 이후 허블이 보내오는 이미지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갖춘 허블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훨씬 더 먼 은하들을 관측하며 우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블이 촬영한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는 창조의 기둥입니다.
이 이미지는 독수리 성운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과학적 의미뿐 아니라 대중의 상상력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비롯한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우주의 경이로움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허블의 수명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허블은 약 15년 정도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발사 후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임무와 지속적인 성능 개선 덕분에 허블은 오랫동안 최첨단 천문 관측 장비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허블이 남긴 성과는 이후 등장한 우주망원경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이 쌓아온 유산을 바탕으로 더 진보된 기술을 활용해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블은 우주를 대상으로 150만 건이 넘는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수천 편의 과학 논문에 활용되었고 허블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과학 장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가까운 행성들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까지 허블은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우주 이해를 혁신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태양의 심장박동신호 해독. 과학자들이 태양에서 발생하는 신비로운 신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신호들은 태양 플레어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데 그래프로 표현하면 마치 심장박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신호들은 준주기적 맥동이라고 불리며 태양 폭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사선 폭발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파, 마이크로파, 자외선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플레어는 종종 코로나 질량 방출과 함께 발생하는데 이는 태양 물질이 대량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준주기적 맥동 신호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신호의 원인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2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2017년 7월 13일에 발생한 중간 강도의 C등급 태양 플레어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 두 가지 뚜렷한 맥동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맥동은 10초에서 20초 간격으로 반복됐는데 이는 자기장 선들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전류 시트의 바닥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더 부드러운 맥동은 30초에서 60초 간격으로 나타났으며 전류 시트 전체 영역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태양 플레어의 에너지 방출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맥동 패턴이 모두 전류 시트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기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섬은 자기장 선들이 꼬이고 다시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영역으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맥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에 미치는 태양 폭풍의 영향을 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은 위성 통신을 방해할 수 있고 전력망에 손상을 주며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심장 박동을 해독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더 나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태양의 자기적 행동을 연구하는 새로운 길도 열어줍니다. 이런 미세한 맥동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극심한 열과 방사선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태양대기 내부의 복잡한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발견은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먼 별들에서도 유사한 맥동이 관측된다면 그 별들의 플레어 활동과 자기적 특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장기적인 태양 관측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고 분석하려면 여러 파장대에서 고해상도로 태양을 꾸준히 관측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활동이 2025년 전후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우주적 심장 박동은 우리의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수많은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위. 천왕성의 극지세 사이클론 발견. 나사 과학자들이 천왕성에 대해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천왕성의 북극에서 극지 사이클론, 즉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이 처음으로 관측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천왕성은 태양계 안에서 이런 대규모 극지 폭풍 현상을 가진 행성들의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됐고
행성 대기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한층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왕성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광학 관측으로는 볼 수 없는 대기 구조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바다 위를 이동하지만 천왕성은 자전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왕성은 매우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겪습니다. 천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84년이 걸리는데 이 때문에 극지방은 수십 년 동안 햇빛에 노출됐다가 다시 수십 년 동안 어둠에 잠기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이 독특한 궤도 특성 덕분에 천왕성의 극지 관측은 과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번 발견에는 미국 뉴멕시코에 위치한 베리라지 어레이 전파망원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수행된 관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천왕성의 북극이 예상과 달리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특징은 그곳에 거대한 사이클론이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견은 천왕성의 대기에 대한 기존의 명을 뒤흔들었고 가스 행성들이 얼마나 역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왕성의 사이클론을 나사의 카시니 임무에서 관측됐던 토성의 극지 폭풍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서로 다른 행성에서 이런 폭풍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천왕성의 극지 사이클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육지에 상륙하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만 천왕성의 이 폭풍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는 이런 거대한 폭풍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과 대기 역학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발견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시기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현재 천왕성은 지구에서 극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궤도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런 기회는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천왕성의 극지방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천왕성 대기에 대한 이런 새로운 발견들은 행성과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성의 대기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 대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왕성의 극지 사이클론 발견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사이클론의 내부 구조, 천왕성의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행성 전체 대기 순환에서 이 폭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측 기술과 연구 방법이 계속 발전하는 만큼 이처럼 먼 세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태양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겁니다. 8위. 화성의 물의 과거와 생명 가능성. 붉은 행성으로 알려진 화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화성이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남반구의 고지대 지역, 알라스 분지와 위건스 분화구 인근에서는 매우 복잡한 계곡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형들은 약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 화성에 실제로 흐르는 물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계곡 구조는 지구의 강유역, 예를 들어 얄룽창포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화성과 지구가 비슷한 지질 형성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지형을 깎아냈고 너비가 최대 2km, 깊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인상적인 계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계곡들은 많이 침식되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화성이 한때 습하고 물이 풍부했던 행성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규모와 분포는 과거 화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랫동안 표면에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지금보다 훨씬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발견은 특히 생명탐사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의 화성 표면은 매우 척박합니다. 대기는 얇고 기온은 극도로 낮아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미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고대 수계가 형성된 원인으로 비와 강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분출,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물까지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에 과거 또는 현재 생명이 존재했는지를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여러 우주기관들은 매우 야심찬 임무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럽 우주국과 로스코스모스가 협력하는 엑소마스 임무입니다.
이 임무는 화성 표면 아래를 탐사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는 로버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엑소마스 트레이스 가스 오비터는 궤도에서 화성의 대기를 분석하며 생명 활동과 관련된 미세한 가스 신호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화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입니다. 앞으로의 임무들에서는 화성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을 수행하는 계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물의 과거를 연구하는 일은 단지 한 행성의 역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고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화성과 지구의 역사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의 거주 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기묘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사의 최신 망원경이 화성 표면에서 매우 충격적인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탑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종교인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모든 이해를 뒤흔드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7위, 큐리오시티 로버의 발견.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는 2011년에 발사되어 2012년부터 화성의 게일 분화구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는 화성의 고대 역사에 대해 매우 귀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 임무는 프로젝트 과학자인 애슈인 바사바다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으며, 화성에서도 특히 독특한 지질 구조를 가진 이 지역의 비밀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일 분화구는 약 3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성의 지질학적 진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 미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의 화성은 지금보다 훨씬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액체 상태의 물도 풍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건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충분히 유리한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의 임무는 단순히 생명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액체 상태의 물, 탄소와 같은 핵심 원소들, 그리고 원심이 생물의 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원들이 포함됩니다. 탐사 첫 해 동안 큐리오시티는 옐로나이프 베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호수의 바닥으로 보이는 지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암석과 토양에 대한 화학 분석 결과 이 지역의 환경은 지나치게 산성도 아니었고 염분도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곧 이곳이 미생명체가 살아가기에도 충분히 온화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큐리오시티는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들인 탄소, 질소, 황, 인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대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보면 특히 게일 분화구 지역의 고대 화성은 원시적인 생명 형태를 지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큐리오시티가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화성 암석과 토양의 화학 조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게일 분화구에 쌓인 퇴적층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화성의 환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의 발견은 화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들은 전반적인 행성 거주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혀주며 태양계 안팎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로버는 현재의 화성 환경에 대한 정보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치, 대기 구성, 기상 패턴 등을 관측하면서 미래의 인간이 화성의 탐사나 거주를 시도할 경우 어떤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지금도 게일 분화구 중앙에 위치한 샤프산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질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에는 한때라도 생명이 존재했을까요? 6위,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 독수리 성운 중심에 위치한 창조의 기둥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압도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이 거대한 기둥 형태의 우주구조물은 처음 공개된 이후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기둥들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먼지와 가스 기둥으로 각각의 길이는 약 4에서 5광년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독수리 성운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독수리 성운 전체의 크기는 약 가로 70광년, 세로 55광년에 달합니다. 이 성운은 1745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장필리프 루이드 시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지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진 뱀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이곳은 실제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별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 내부의 조밀한 가스와 먼지 속에서는 아직 직접 관측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별 탄생 과정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결국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하는 데도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허블이 촬영한 창조의 기둥 이미지에서 보이는 색깔들 역시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색상은 실제 과학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밝은 파란색 영역은 산소의 존재를 나타내고 짙은 붉은색은 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명한 초록색 계열은 질소와 수소가 결합된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색의 차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성운 내부의 화학 조성과 물리적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젊고 뜨거운 별들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은 기둥 표면을 지속적으로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광증발이라고 불리며 기둥의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내부에 숨겨진 별들을 서서히 드러나게 만듭니다. 2014년에 촬영된 허블의 최신 이미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해상도로 창조의 기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과학자들은 기둥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독수리 성운을 관측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성운 자체는 여름철, 특히 7월경의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창조의 기둥 자체를 확인하려면 훨씬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창조의 기둥 연구는 이 구조 하나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데이터는 우주 전반에 걸친 별 형성 과정을 모델링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기둥 속에서 별들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먼 은하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현상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관측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창조의 기둥과 같은 웅장한 우주 구조물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주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 거대한 우주의 거인 메시에 87. 메시에 87은 타원 은하로 분류되는 매우 특별한 은하로 말 그대로 우주의 거인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이 은하는 약 5,4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약 2,00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에 87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독특한 특징들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메시에 87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별의 수는 메시에 87을 우리 우주 근처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65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블랙홀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부류에 속합니다. 메시에 87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엄청난 수의 구상성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150개 정도의 구상성단이 있는 반면 메시에 87에는 무려 약 15,000개의 구상성단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많은 구상성단은 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메시에 87의 독특함은 중심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은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 중 하나는 은하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거대한 상대론적 플라즈마 제트입니다. 이 제트는 여러 파장대에서 관측되며 수천 광년에 걸쳐 우주 공간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공급됩니다. 가시광선 이미지에서 이 제트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싱크로트론 복사 때문입니다. 메시에 87이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오랜 시간 동안 더 작은 은하들을 흡수하며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규모와 많은 구상성단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에 87은 1781년 샤를 메시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겉보기 밝기는 약 9.6등급으로 조건이 좋다면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5월이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메시에 87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모두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은하의 타원형 구조와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강력한 제트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메시에 87에 대한 연구는 거대한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측 기술과 장비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메시에 87은 앞으로도 우주의 극한 환경과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위, 타이탄의 메탄 순환. 타이탄의 호수와 바다를 연구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체는 타이탄의 메탄 호수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복잡한 유기화학 반응과 에너지원이 존재하고 있어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이탄을 향한 새로운 탐사 임무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6년에 발사될 예정인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임무입니다. 이 임무는 타이탄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탐사에서는 타이탄의 호수에 어떤 물질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계절 변화에 따라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지를 보다 자세히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타이탄의 메탄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의 아주 오래된 과거와 생명이 처음 등장하던 환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 환경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 밖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3위, 이 발견이 가지는 의미. 이번에 언급된 발견들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진행될 우주 탐사 임무들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인 트랜짓 외계 행성 탐사 위성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와 같은 발견들을 토대로 더 많은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임무들의 핵심 목표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외계 행성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해 생명의 흔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있습니다. 케플러 186f와 같은 외계 행성들을 연구하는 일은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성계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먼 세계들을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성의 자기장, 대기의 구성, 지질 활동의 유무 같은 요소들 역시 생명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탐사하고 새로운 세계들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생명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 너머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이 여정은 인류가 시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도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사는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2위, 케플러 186f를 향한 탐색.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탐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케플러 186f.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은 최초의 외계 행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행성은 자기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태양계 바깥에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인 연구 대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케플러 186f는 케플러 186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항성은 적색 외성 계열에 속하며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들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별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500광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백조자리 방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플러 186f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일명 골디락스 존,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전에도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는 더 큰 행성들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케플러 186f는 크기면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첫 번째 행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행성은 항성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30일이 걸리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약 3분의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케플러 186f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행성의 질량이나 내부 구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행성이 실제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케플러 186f의 발견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들이 다른 별들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1위, 타이탄의 외계 호수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그 표면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타이탄은 지구의 물 순환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입니다. 지구와 달리 타이탄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바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안정적인 액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의 카시시니 탐사선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계를 탐사하면서 타이탄 표면에 대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07년 타이탄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호수와 바다가 발견되면서 행성과학 분야에서는 큰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 발견은 타이탄을 지구 밖에서 가장 흥미로운 세계 중 하나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타이탄의 호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이탄의 북반구에는 언덕과 메사 지형 위에 위치한 깊은 호수들이 존재하며 이 호수들은 주로 메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타이탄의 가장 큰 바다들과 남반구에 위치한 온타리오 라쿠스에서는 메탄과 에탄이 섞인 형태의 액체가 발견됩니다. 이 액체 지형들은 타이탄의 표면 전반에 걸쳐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반구 동쪽에는 가장 큰 바다들이 집중되어 있고 서쪽에는 더 작지만 깊은 호수들이 높은 지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호수의 깊이는 90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타이탄의 지형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호수들이 지구의 카르스트 지형에서 형성되는 호수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암석이 물에 의해 녹아 붕괴되지만 타이탄에서는 얼음과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지층이 액체 메탄에 의해 용해되면서 이런 움푹 파인 지형이 형성된다고 추정됩니다. 타이탄의 수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호수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수위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증발이나 지하로의 침투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타이탄의 메탄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메탄 순환은 지구의 물 순환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타이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은 반드시 물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화학 환경에서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타이탄의 외계 호수들은 그 가능성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